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최근 2주 동안에는 큰 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중심으로 쏠림이 심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고요. 또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한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증시 격언 중에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 5월에도 옛 증시의 격언이 맞아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시장이 썩 나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연초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580선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뭐 910선까지 올라서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2주 동안 4월 중순 이후에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주에도 한 1% 그리고 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3선 갔던 게 지금 한때 820선까지 근접을 했었고요. 코스피도 2500선의 턱걸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주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운송, 철강, 은행 섹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뭐 가장 결국은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그동안에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쏠림이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다소 좀 조정을 받는 것들이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의 조정폭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SG증권발 8개 종목의 무더기 한가 사태가 투자 심리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신용잔고가 좀 많다는 우려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SG증권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신용잔고가 20조 넘었던 게 지금 19조 정도로 1조 원 가깝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서의 이 잔고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8개 종목들 여러분 뭐 제가 나열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종목 하나가 이제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또 22%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때 뭐 52만원 갔다가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올렸을까요? 작년 5월부터 보면은 이게 한 10만원에서 52만원으로 5배를 올렸다가 지난번 한가가 12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지난 1년 동안 끌어올린 주가를 다 지난 한 2주, 한 1주 동안 다 토해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또 20%좀 급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이유 없이 하락하는 종목도 이거는 이제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기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타를 내가 조금 잘한다 라는 분들은 차트 플레이 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금 투자하고는 색깔이 맞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투기적인 성향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색깔이 저는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모습 자체가 그동안 제가 상반기 내내 이 주식시장을 좋게 봤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많이 좀 달라져 있고요. 제가 그동안 뭐 저희 채널 계속 구독해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초 이후에 국내 시장의 강세를 가장
세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큰 이유로 봤던 게 결국은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멈추는, 즉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 이유를 먼저 반영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 한 4월 중순까지도 국내외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와중에 달러화의 약세가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해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의 강세를 더욱 유도했던 가장 큰 동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YTD 연초 이후에 12% 정도, 코스닥은 24% 상승률을 보이면서 다우 3%, 나스닥 16.8%, S&P 8.6%, 즉 미국 증시를 압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꽤 괜찮았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미국의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치 높아지면서 제가 아마 조금 이제 톤을 바꾼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보니까 한 달에 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월 28일 날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그때 3.6이었던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됐는데, 4월 14일 날 나왔고 4월 28일 날 이제 2번 나왔네요. 그래서 4월 14일 날 처음에 발표될 때 3.6에서 4.6 발표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물가가 높아졌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 피봇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좋아졌는데 조금 좀 찜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뒤에 지금 4월 말에 발표된 확정치가 4.6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나고 이제 빠르면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 기대감들은 수명을 좀 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후반에 드디어 연준이 선호하는 이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개인 소비자 지출 PC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그 예상했던 대로 그 헤드라인 PC 데이터는 4.2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는, 얘도 기저효과를 타고 있고, 올해 6월, 7월까지는 아마 PC 상승률도 꽤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근원 PC를 보게 되면 지난번 4.7보다 떨어진 4.6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라인 PC 물가하고 근원 PC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수준 자체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궤적이 이 근원 PC는 상당히 밋밋하게 가고 있죠. 그 얘기는 실질적인 물가 압력은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가 올해 6월과 7월까지는 하락적으로 작용하지만 7월 이후로는 이제 물가 상승을 낮추는 힘이 상당히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제 밋밋하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살짝 꼬리를 틀 가능성도 높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대해 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끝나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가 있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 내지는 이 시장의 기본 가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반기 가면 조심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던 거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PC 데이터도 저의 그 우려감들을 계속 자극해주는 그런 수준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통화정책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3일,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5월 4일 새벽일 건데, 뭐 그 날짜로 보면은 일단 수요일 저녁 시간, 목요일 개장하기 전에 미국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 회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5% 매우 높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끝인데 지금 6월 달에 보게 되면은 동결 가능성이 68%이긴 한데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로 지난 한 1, 2주간 조금씩 높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가게 되면 여전히 4.5에서 4.75 정도, 즉 5.25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두 번 정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되는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 왔던 빠른 물가 하락, 그에 따른 연준의 피봇 기대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후반부에 좋았어요. 왜냐면 뭐 아마존 등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1분기도 지금 어닝 그 시즌에 보니까 현재 S&P 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중에 한 80%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보면은 올해까지는 국내 증시의 성과가 미국 증시를 압도했는데 지금부터는 또 이게 약간 역전될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증시의 성과가 국내 증시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달러화가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좀 약해지기에는 어려운 국면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1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추가 하락이 멈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지금 연중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1220원 하향했던 환율이 지금 1337원까지 지난주에도 좀 상승을 보여가지고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최근에 국내 수출이 부진하면서 무역 수지가 좀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원화의 좀 약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것들. 미국은 다음 주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제 5.25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국내 금리는 3.5 이상 높아지기는 이 경기 여건 자체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물가가 떨어지면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에 의한 달러 약세가 조금 일단락 된 것 같고 오히려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조금 약화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국내의 모멘텀이 해외 모멘텀보다는 이제 다시 약화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나. 즉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조금 이제는 성과가 부진할 것 같다. 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뭐 그동안의 호재가 약화되는 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부채한도 이슈를 조금 언급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부채한도 이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미국채 시장이 다소 조금 왜곡돼 있었는데 그건 좀 해소가 됐어요. 지금 지난 일주일과 비교해 보면은 1개월짜리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극단적으로 1개월짜리로 쏠렸던 안전자산 선호, 이 단기 자금이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분산되면서 이 부분은 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원에서 부채한도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이 그 71bp 정도, 그러니까 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주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년짜리 CDS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이고요. 1년짜리 CDS 프리미엄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얘는 이제 지금 173bp니까 1.73%까지. 그래서 비록 부채한도가 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그 하원은 통과를 했지만 여전히 이 CDS 상에서는 이 부채한도에 따른 미국의 그 부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설령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 일종의 그 마이너스 통장 아니죠, 지금은. 이 월급 통장, 그 TGA 잔고가 엑스데이트로 그 우리가 표시하는 이제 이 잔고가 빵꾸 나는 시기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CDS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VB가 파산보호 신청하고 시그니처 뱅크까지 넘어간 다음에 발빠르게 미국의 은행 감독 당국 그리고 연준이 나서면서 이제 약간 미국의 은행권 위기를 좀 봉합을 해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지난주에도 43%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 은행권의 위기가 그 재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지난번에 그 전체적으로 은행권 전체에 대한 이 예금자 보호를 이제 확대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어떤 그런 소요 사태, 금융시장의 불안 뭐 이런 걸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고금리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한 부분들이 SVB, 국제가격 폭락의 SVB의 파산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게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국이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가 고정금리가 많은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가뜩이나 미국의 사무실, 오피스의 공실률도 높은 데다가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아서 이 대출 부담도 높은 데다가 하필이면 이 대출을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소형 은행에서의 뱅크런, 그리고 여기서 예금 이탈해서 대형은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은 나타날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더라. 아주 뭐 어떤 그 뱅크런이라고 하는 큰 그 신용 경색으로까지 불거지진 않겠지만 그 섹터나 그 좋지 않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 한정돼서라도 약간의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 보면 제가 뭐 미리 계속 예고를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해 상고하저를 보면서 상반기까지는 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사실 상고하몰이었죠. 하반기는 모르겠다. 일단 상반기는 좋을 거니까 일단은 주식 비중 높이자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은 더 이상 높이지는 않고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 시기가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5월 달에는 오랜 증시 격언 중에 세론 메이라는 얘기가 있죠.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이 기업 실적이 여전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다음 주에도 지금 실적 발표되는 것 중에 목요일 날인가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을 좋게 내고 있어서 미국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적어도 국내 시장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이 SG증권 이 무더기 한가 사태로 지금 금감원의 조사가 들어갔고, 뭐 연예인도 뭐 피해자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조사가 이제 깊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센티멘트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기업 위주로는 여전히 실적도 좋고 상당히 좋은 기업인 거는 맞는데,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시장을 막 끌고 올라갈 정도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해지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론 메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5월 달에는 주식 비중을 줄여가면서 조금씩 시장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은 좀 그렇고요. 해외 주식은 뭐 아직은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강해지면 역시 해외 주식 비중 좀 줄이는 쪽. 특히나 다음 주 있는 5월 FOMC에서 만약에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을 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환호성을 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bad is good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5월 이후로는 다소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강세가 조금 일단락되면서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뭐 이미 금리가 조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도 썩 뭐 이렇게 좋게 볼 만한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시 좀 금리가 반등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원화가 충분히 싸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자산시장에서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들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원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더리움도 좀 좋았는데, 오히려 미국의 은행권에 대한 불안이 제기가 되면 가상화폐가 제도권이 아닌 오히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그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화폐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유가가 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그 감산 결정에 힘입어서 83불까지 갔던 게 결국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감산하기도 쉽지 않은 약간 이제 박스권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군은 주식은 뭐 굳이 구분하자면 소강 상태 내지는 뭐 약보합 정도, 채권은 뭐 그냥 쏘쏘하는 정도, 외환시장에서는 뭐 달러화가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유가는 박스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좋아 보이는 뭐 이런 정도로 자산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5월 달에 어떤 포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4월 달 포트 성과를 보여드리면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저도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종목들이 괜찮았는지 또 어떤 종목이 안 좋았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리츠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 이건 제 포트입니다. 구리아 지금 좋았던 게 신한알파 정도만 괜찮았고, 단기 우량 회사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 글로벌 인프라,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좋았고요. 2차전지 테마 월간으로는 괜찮았고요. 코덱스 건설도, 이 코덱스 건설에 이 포스코 퓨처 M이 들어가 있어서 이 건설 업종과는 무관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국 테크 기업들, 메타버스 액티브 이런 것들 좀 괜찮았고요. 안 좋았던 건 구리, 탄소 배출권, ESR 캔달스퀘어, 신한서부 TNT, 리츠, 별로 요즘 리츠가 안 좋죠. 그 다음에 타이거 전기차, 코덱스 반도체, 여행 레저, 화장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싸늘히 식어가면서 지금 중국 관련 전통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여행 레저, 화장품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약간 중국에 대한 수혜 종목이 뭐 여행, 화장품, 면세 이런 거보다는 이 약간 엔터나 컨텐츠 종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도 좀 안 좋았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뭐 시스템 반도체도 최근에 별로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2차전지 테마랑 코덱스 건설,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차전지 테마가 0.0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다 팔면 이게 제가 잘 모니터링 안 됐기 때문에 뭐 10주인가 한 주인가 남겨두고 저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시면
지금 현금 비중이 5%대까지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현금 비중이 1%도 안 됐는데 지난 2주 동안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서 전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 높여놨고 지금 5월 달에도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 비중을 더 줄이고 현금 비중 한 7%까지 늘릴 거고 점차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한 상반기 내에는. 그래서 5월 시장 자체가 뭐 아주 망가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5월 3일 날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되 요번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관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세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보겠다. 국내 비중은 이미 조금 많이 줄였고 특히나 해외 비중이 아직은 좀 높은 편인데 해외 주식이 좀 올라오면 아마 5월 달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주로 이 해외 주식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뭐 좀 지켜보면서 채권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그 시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5월 달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뭐 그 부분들은 제가 또 주간 단위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 우리나라 물가 있고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5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상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보다 연내 빠르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만 보고 이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 한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미리 떨어져 있는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아직 빠르게 담을 시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금리가 저점 대비 지금 국고채 3년 3.3, 10년 같은 경우는 3.36이면 기준금리 3.5를 이미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조금 기준금리 수준만큼만 올라와도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5월 달에는 현금 비중 높이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전략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5월달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시장을 강세로 이끌어왔던 물가의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피봇 그런 기대감들은 시장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된 미국의 은행권 불안 이슈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SG증권 무더기 하한가에 따른 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조금 숙고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론 메이 저는 일단 올해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5월달에 시장 강할 때마다 조금 주식 비중 줄이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